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3차시 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더빙과 자막 번역의 중요성,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점, 장점, 단점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리랑 TV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7조까지 공부했었죠? 네, 8조. 네. 네, 아리랑 TV는 딱 그 보세요. 그 한류의 확산 시기 정책적으로 1997년 2월 3일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개국한 한국문화종합편성 채널. 외국어로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97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선 방송을 개국한 이래 1999년에는 한국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위성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 9월에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방송 권역을 확대를 했고, 해외 위성 TV와 국내 케이블, 여러 가지 이제 라디오, DMB 등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외 여행을 가면 TV 중에 간혹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리랑 TV나 KBS 월드가 나오는 그런 호텔도 있습니다. KBS 월드도 아리랑 TV보다는 늦었지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그 아리랑 TV를 통해서 BTS가 이제 소개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그 친구들은 보니까 공중파에 많이 안 나온 대신 이런 어떤 묘한 그런 다른 어떤 그 돌파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컨텐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KOCCA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위탁 집행형의 준정부기관 이제 공기업이에요, 얘도. 그래서 문화산업의 이제 이 한류가 이렇게 좀 되나보다. 이거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5개 관련 기관을 하나로 이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면서 2009년 5월 7일에 문체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죠. 지금은 나주 혁신도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은 5본부, 경영관리, 제작지원, 글로벌 사업, 문화기술, 기반조성, 17팀 1센터, 그래서 산업정책실, 융합형 콘텐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분야, 한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미국, 중국, 영국 등 4개의 해외 사무소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죠. 이제 세종시를 포함하여 많은 관공서들이 이제 좀 뭐랄까요. 서울을 벗어나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런 준정부 기관들도 함께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케이팝과 로마자 표기법. 어디서 많이 보던 유튜브 화면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화면이 나왔어요. 요 부분을 잘 안 보이면 확대를 좀, 이 내용을 볼 건 아니고 형식만 보는, 한국어를 전사한 부분만 찍으려고 선생님이 스틸샷 여러 번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케이팝 이제 뮤비가 나오죠. 뮤비가 나오게 되면 아주 순식간에 정말 놀라우도록 빠른 속도 안에 지금 이와 같은 어떤 로마자 표기법과 또 그 다음에 가사에 대한 번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 잠깐만요. 선생님이 잘 안 보여서 노안이 와서 그렇습니다. 네. 설령 내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 파묻히지 않는 이상 이란 거예요. 그 밑에 줄은 뭐겠어요? 마치 설릉역을 SULLUNG라고 써놓는 것 같은 로마자 표기법인 거죠. 그래서 설령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로마자 표기법, 그 다음 밑에 even if my knees 요 부분이 번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글은 당연히 이제 이건 한국어 콘텐츠니까 한국어를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래잖아요.
노래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니까, 내가 영어를 못해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해줘. 우리 세대는 뭐 어떤 그 악보를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게 어려운 시절이니까 라디오에 나오면 친구들끼리 나눠서 한글로 받아오는 거. 음성교호를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One Summer Night 해서 모아서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수업 초반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잖아요.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이 알파벳. 알파벳이 로마자예요. 네, 로마자예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를 하고 그 밑에는 아무래도 뭐 영어가 글로벌 잉글리시 가장 뭐 공통어처럼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세 줄은 한류 콘텐츠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자 동시에 컨텐츠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면이자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미국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여기 뭐 국문과 학생들은 잘 알지만 한국어는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가 되어 있어요. 특히 뭐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일단 대기업, LG나 삼성 뭐 이런 데 취직하고 싶다도 있지만 보수가 훨씬 좋아진대요. 보수가 훨씬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어가 매력적이니까 한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내가 BTS의 노래가 좋고 이러면서 나 한글과 한국어를 배워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냥 대충 좀 수박 겉핥기로 보면서 같이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후자가 많죠. 그게 대중문화의 속성이기도 하거든요. 대중문화가 폄하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어떤 소비자의 태도가 뭐 대중문화는 좀 급이 낮아라고 보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또 이제 한국어의 발음을 따라 부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의미는 또 알려주고 근데 이 의미도 번역도 우리 앞에서 번역의 중요성도 배웠지만 과연 설령 내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 파묻히지 않는 이상 자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해놨는데 이 가사의 노래 전체 이 가사의 의미를 과연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문물 그런 새로운 언어 그런 것의 매력을 느끼는 아주 그런 매력을 살리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 그러면서 이 컨텐츠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고민할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릭스라고 해서 뭐 가사가 있고 한국어 가사가 있고 이제 한국어 가사, 한글, 로마자, 영어 이렇게 다 소개를 해놨어요. 여기 지금 그 게시자가 있죠. 자, 선생님의 유튜브 콘텐츠는 김경아라고 올라가요. 김경아라고 올라가고 뭐 누가 그렇게 찾아서 보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보고 말고 뭐 이번 학기 끝나면 다 지워버릴 거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게시자의 속성이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에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의 양상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이제 필요해서 보는 거겠죠. 요걸 통해서 BTS의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그 소비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외관인 어떤 그런 한류의 외관이 아니라 한류 내부의 어떤 내면화된 컨텐츠의 매력이겠죠. 그걸 이제 또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겁니다.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잘생긴 7명의 사진이 있었는데 갑자기 활자가 잔뜩 많아졌죠? 미안해요. 네,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을 말하는데요.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은 전부터 써오던 고유 문자를 버리고 자기가 우리의 고유 문자는 한글이죠. 그 대신 로마자를 사용하려는 문자 개혁 이라든지 음성학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음성기호를 문자로 사용하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거 그런 게 아니야. 터키 얘기를 하나 한다면 터키는 알타이어예요.
터키는 알타이어예요. 우리랑 같은 계통의 언어고 이들은 원래 돌골족이어서 투르크족 돌골족이어서 이쪽 우리랑 비슷한 그 중국 인근에 살다가 서진을 해서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반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아랍 문화권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이 됐어요. 근데 그 아랍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아랍어가 메이저 랭귀지가 되잖아요. 아랍어는 세페머족이라고 해서 알타이어는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예요. 근데 이 언어의 특성은 뭐냐면 그 모음이 굉장히 적어요. 세메머족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랍어는 모음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알타이어는 어떠냐면요. 모음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모음의 개수가 많아요. 막 10개 막 이래요. 우리도 현대 한국어도 표준 발음법에서는 10개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10개예요.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뭐 라틴어라든지 많은 언어들은 모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5개 정도. 그게 보편적이 많은 언어가 모음이 5개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알타이어가 모음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터키가 돌궐로 이제 아시아권에 있을 때는 한자를 변형시켜 썼어요. 우리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제 코란을 읽고 그러려 보니까 아랍 문자를 배우게 되고 아랍 문자를 공용 문자로 사용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문자론이라든지 언어학을 몰라도 엄청 불편했겠죠. 계통도 다르고 문자 자체도 이건 뭐 자음이나 모음의 개수도 다르고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살다가 20세기 초에 터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케말 파샤, 그러니까 아타투르크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케말 파샤가 문자 개혁을 합니다. 문자 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그 둘째 줄에 보면 국제 음성 기호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인간의 말소리를 기호화하는 음성학적 기호예요. 발음 기호 비슷한. 근데 발음 기호는 아니에요. 음성 기호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 기호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국제 음성 기호랑 알파벳을 변형시켜서 따지고 보면 결국 알파벳, 즉 로마자거든요. 알파벳을 왜 로마자라고 하는지는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개혁했어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아랍자보다는 알파벳을 쓰는 것이 좀 더 이제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은 문자 개혁이죠. 이거는 고유 문자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새로 쓰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로마자로 바꾸는 건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로마니제이션은 그거는 아니에요. 셋째 줄, 자국의 독자적인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로마자로 자국어를 표기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로마자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지하철역에도 있고요. 도로 표지판에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외여행을 하거나 할 땐 한글판, 뭐 영어판일 때 거기에 이제 그 읽을 수 있게 혹시 왜 외국인들이 와서 여행하는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보면 이 사람들이 올 때 그 뭐 책 같은 거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자기네들 말이 있어요. 그럼 How are you 있으면 밑에는 한글로 안녕하세요도 써놓지만 그 밑에 아까 로마자로 A-N, N, 뭐 J, 뭐 EONG 이렇게 써놔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한글은 우리 문자인데 우리가 쓰기는 편하지만 한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발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당장 뭐 3박 4일 여행하는데 한글을 배우고 언제 그러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이 정도는 그들에게 친숙한 로마자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도로 표지판 같은 거죠. 지명, 지하철역, 동네 명칭. 그러니까 종로 그러면 J-O-N-G 그다음에 N-O 뭐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독자적인 문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초기에 사실은 지금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만든 건데 지금 좀 바꿔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단어 차원을 벗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BTS의 노래던 무슨 뭐예요?
뭐 어떤 아이돌 그룹 가수의 노래건 조용필의 노래건 그걸 로마자화 하려고 하면 문장이죠. 단어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문장이에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단어 차원이에요.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이거를 팬덤을 위해서 뭐 우리나라 노래 가사 그거를 제대로 따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고시했던 어떤 규정을 지금 바꿔야 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바꾸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단어 차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현행 노래 가사에 쓰여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문장 너를 사랑해요. 다치지 않아. 이런 문장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약간 어느 정도 기존의 그 어떤 제도로서는 규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단락. 국어의 로마자 표기 방안은 1832년 독일인인 지볼트의 안을 비롯해서 이제 서양의 그 동양학자들이나 선교사들, 외교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안들이 있어요. 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지배 하에서 식민지 지배 해방 무렵에 정인섭, 최연배, 박창해 선생의 국내 학자들이 만든 안도 물론 있어요. 1940년 조선어학회의 안과 1948년, 59년, 84년 세 번에 걸친 교육부 이전의 문교부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고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2000년에 문화관광부, 문광부에서 제안한 지금은 문체부가 됐지만 옛날에 문광부에서 제안한 그 부서 명칭이 바뀐 것 뿐이에요. 제안한 국어의 로마자법이 지금 2000년 이후에는 공식 그 원칙이 되어서 도로 표지판이나 지하철 표기나 뭐 관광 안내서라든지 국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락. 여러 가지 이제 로마자 표기법의 방안이 있는데 이 표기법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 방안 가운데 2000년에 문광부에서 제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전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 만들 틈이 어디 있겠었어요. 뭐 전쟁 치러야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죠. 전쟁 치러야지, 경제 개발한다고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신경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어떤 그 학문으로서의 한국학 그걸 연구하는 서구의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논문 쓰고 이러려면 필요해, 이 로마자 표기가. 그래서 맥킨라이샤워 체계라고 하는 지금도 이 표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뮤얼 마틴이라고 해서 코리안 그래머라고 하는 한국어 문법서를 이제 40년대인가 50년대 초반에 썼던 그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제안한 예일대 교수라 예일 체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이제 그야말로 학문 목적으로 뭐 국어의 예를 쓰는데 한글도 쓰지만 그 밑에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만든 거죠. 지금은 이제 문광부에서 이제 한국 내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이제 선택하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로마자 변환기라는 거 있어요. 그 로마자 변환기를 딱 치면 내 이름이나 이런 모든 뭐 내가 어떤 거를 로마자로 변환을 하려고 하면 원칙에 맞춰서 딱 변환을 해줘요. 그럼 부산대에서 자동 변환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지금 그 포털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네. 네. 자, 로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로마자를 그 알파벳하고 같은 의미라고 이제 선생님이 가로 속에 써놨잖아요. 근데 문자사의 변천을 한번 살펴봐야 이 로마자라는 명칭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로마자를 왜 영어 표기라고 하지 않냐? 결과적으로는 알파벳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자는 다른 말로 또 라틴자라고도 해요.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알파벳 형태의 로마자, 이제 서유럽, 동유럽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유럽, 사실 뭐 거의 로마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문자의 뿌리는 이집트의 하이로글리픽스, 상형문자의 뿌리가 있어요. 너무 놀랐죠? 네. 왜 그러냐면요. 유럽은 문명의 발상지가 없어요. 우리 뭐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럼 뭐 티그리스, 유프레테스, 저기 뭐 서남아시아 쪽, 황하,
그 다음에 나일강 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연안, 그 지중해 연안 국가죠.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엔 하이로글리픽스를 계승한 셈 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셈햄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북아프리카 그 위쪽 그 지역, 그 다음에 이 아랍 문화권 요쪽에 어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그것도 더 세분화돼야 되지만 우리가 뭐 그거 살필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셈햄족 가운데 셈족의 문자 갈래 가운데 여러 문자, 그러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를 계승한 셈 문자. 근데 그 셈 문자 갈래 여러 문자 가운데 페니키아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본 친구는 페니키아 무역상인 지중해의 고대의 가장 거대한 해상무역 국가였어요. 마치 장보고의 해상무역처럼. 그래서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 무역을 하려고 하면 문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내가 뭘 물건을 팔았으면 거래 장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편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자의 뿌리 자체가 이집트 상형 문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로 전달이 되면서 그리스에서 문자 혁명이 일어나요. 문자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에는 문자가 발달하는 단계는 보통 보면 상형 문자, 그다음 음절 단위로 쓰는 음절 문자, 그다음에 우리는 가나다 음절 문자 아니죠? 왜? 자, 일본어는 음절 문자죠. 근데 우리는 가 하면 어떻게 돼? 자음자, 모음자 분리되잖아요. 음소 문자예요. 알파벳도 자음자, 모음자 분리되죠. 그러니까 음소 문자가 자모 문자예요. 자음, 모음으로 분리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스에는 음절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음소 문자는 없었어요. 자음, 모음으로 나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페니키아 문자, 이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페니키아 문자도 알게 됐던 거야. 근데 그리스는 음절 문자가 있었죠. 근데 원래 그리스의 음절 문자에는 모음을 표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음절이니까 모음을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페니키아 문자는 당연히 다른 언어의 문자니까 글자의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자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 나라에는 없는 자음 글자들이, 남아도는 자음 글자들이 있는 거야. 페니키아 문자에 남아도는 자음 글자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이 불편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거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 문자는, 음절 문자였던 그리스 문자는 이 페니키아 문자를 수용해서 문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네 문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자를 함께 수용을 해서 자음, 모음 나눠서 간단히 말하면 음소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음, 모음, 자모 문자가 음소 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음소 문자가 바로 그리스 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문자가 그리스 문자가 돼서 알파벳이 되는데, 알파, 베타가 왜냐하면 첫 글자가 알파, 베타죠. A, B. 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문자, 그러니까 한글처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어떤 문자의 어떤 철학 이런 거 없고 첫 글자가 우연히 이 알파가 뭔지 아니면 소뿔이에요. 소뿔. 상형 문자로에서는 소뿔이었거든요. 얼마나 고대에는 소가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소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첫 글자 알파, 두 번째 글자 베타.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글자에서 알파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이제 거대한 그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 문자를 수용하게 돼요. 그리스 문자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그 로마자이자 그 다음에 라틴자, 같은 말이에요. 라틴자가 됩니다. 로마자와 라틴자는 로마 제국과 관련됐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라틴자라고 불렀는데 로마 제국의 이름을 따서 이제 로마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형태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유럽 공통의 로마자 사용의 근간이 되는 거죠. 지금 로마자를 왜 라틴자로 부르는지는 알지만 왜 영어 표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말 안 하지?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로마자가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 다 사용하고 있죠. 물론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어디냐, 다음
먼저 이거 잠깐 17페이지를 보면, PPT 자료 17쪽을 보면, 거기 특수 문자 사용이라고 해서 A에 뭐 물결 표시 있는 거, 액센트 표시 있는 거, 점 2개 찍은 거, 여러 가지 표시가 있죠. 이런 것을 구별 표지 혹은 특수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어든 뭐 프랑스어든 체코어든 이런 구별 표지들을 사용하는데, 구별 표지를 안 쓰는 게 영어 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자랑 영어 표기가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헷갈리게 되죠.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구별 표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뭐 키릴 문자, 러시아의 키릴 문자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변개가 이루어지죠. 상당한 변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 이사벨 여왕 있을 때 대항해 시대와 다음 17, 18세기 식민 제국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들이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북아메리카, 또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로마자를 사용하게 되죠. 언어가 달라도 스페인어든 포르투갈어든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자를 사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 지역이,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가 로마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선생님 뭐 따지고 뭐 이거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 대부분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반면 아시아 쪽이 이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시아의 경우는 자국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로마자 사용 지역은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터키가 이제 완전하게 한자 문화권을 벗어나면서 로마자를 사용하게 됐고, 필리핀은 미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원래는 한자 문화권이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그래서 로마자를 사용하는 그런 권역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한중일 같은 경우는 자국의 문자도 있고 로마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뭐 K-팝 가수들의 가사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국어학자들도 별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선생님도 잘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 또래 학자들이 뭐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아이돌 가수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유튜브를 잘 모르는 분들도 뭐 알긴 알지만 별로 잘 보지도 않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내에서 로마자 표기법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표기법, 로마니제이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그 컴퓨터에 보면 유니코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각 나라별, 밑에 단락 봐주세요. 각 나라별 언어를 모두 표현하기에 나온 코드 체계로 사용 중인 운영 체제, 프로그램, 언어에 관계없이 문자마다 고유한 코드 값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코드로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하므로 최대 65,536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이거는 그냥 유니코드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소개해 주려고 안내한 것이고, 일단 이 유니코드를 가지고 어떤 표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 코드 체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코드는 사실 기호예요. 기호라고 하는 것에 넓은 의미의 그 기호 속에 문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문자는 이제 기호 가운데 좀 협의의 개념이죠. 지구상의 유니코드 추정 통계를 봤더니 2010년 3월 기준으로 지구상의 246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국가는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로마자를 사용하고요. 60여 개의 언어가 자국의 특정의 표기 수단 없이 모두 로마자를 사용하고요. 사용 인구가 26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26억 명. 선생님이 계속 메이저다라고 했는데 언어로서 영어가 메이저이기도 하고 로마자 자체가 메이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마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한자 여러분들 친숙하지 않죠. 훨씬 읽기에 편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문자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거의 그 어떤 서구 침탈의 역사와 함께 로마자가 그 세력을
확대했던 결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 미국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1928년생이고 MIT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정년을 한 사람이죠. 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기본 본업은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다들 로마자만 쓰고 이러니까 만약에 화성인이 있다면 야, 저 별은 모두 하나의 언어로만 말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로마자의 패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특히 그래서 여기 한국의 유학생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MIT로 언어학으로 유학을 가면 그렇게 중세국어 하는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국어 하려면 국어학자들인데 국악자들이 뭐하러 유학을 가겠습니까? 주로 이제 영어학이나 뭐 이런 거를 전공하는 분들이 가니까 이제 중세국어를 하는 분들은 흔치 않았죠. 네, 그래서 15쪽을 보면 미국의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는 유태인이에요. 세계의 모든 언어가 똑같은 상징을 다루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 로마자라는 얘기입니다. 화성인의 시각으로 보면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문자가 같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참 훌륭한 문자를 갖고 있는 대신에 여러 가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편한 것이고, 우리의 그 한류를 좋아하는 우리의 팬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기왕이면 그 남미, 뭐 스페인어 이거는 사실은 뭐 그 BTS를 좋아하는 거랑은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로마자 패권의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 사이에 일종의 인터피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막이나 더빙의 번역에서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로마자 표기법도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음악을 공유하고 또 우리 음악의 뭐 가사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좀 더 고급 문화의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어떤 정비 작업도 따라야 할 것 같죠. 네. 네, 아직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